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전술적으로 특별했던 교훈이 되는 전투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구려의 대무신왕의 부여 정복 전투입니다. 이 전투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고구려와 부여의 관계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전투의 배경에는 고구려와 부여 간의 3대에 걸친 악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고구려의 시조 주몽은 부여에서 탈출해서 오녀산성에서 고구려를 건국합니다. 부여는 지금의 만주 농안 지방에 있었다고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은 주변에 감히 건드릴 자가 없이 강한 나라였다라고 해요. 원래 싸움을 잘하던 나라인데 주변에 건드리는 애가 없으니까 편하게 해피하게 산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문제인데, 강대국의 최대 약점이 바로 그 강함이에요. 강하니까 아무도 안 건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산단 말이죠. 편안하게 사니까 점점 더 싸우고 군비 준비하고 힘든 일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국가가 아니라 부여만 해도 여러 부족의 연합체거든요. 근데 이 부족의 연합체라는 건 레벨이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맨하탄에 누가 사느냐? 제일 센 부족이 살지. 그럼 저기 알래스카에는 누가 사느냐? 제일 약한 부족이 살죠. 이렇게 되니까 힘들고 굳은 일은 약하거나 문명 수준이 떨어지는 부족한테 시키고 지들은 편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쟁, 군비 이런 것도 굳은 일로 간주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나라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부여도 분명히 옛날에 기마민족이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얘들이 도시에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관 이렇게 되니까 주몽이 보니까 얘들 시원치 않잖아요. 그럼 우리도 나가서 새 나라를 건설하자, 이래서 이제 나간 거죠. 그래서 주로 마이너한 집단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자기의 이제 세력을 만듭니다. 이 당시만 해도 땅은 넓고 인구는 적어서 이렇게 용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건수가 많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는 데 성공했는데, 여기 이제 유리왕 집단 들어오고 소선호 이탈하면서 서로 좀 분열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부여에서 보니까 저것들 점점 세져서 신경 쓰였는데 지금이 기회잖아. 이제 놓치면 저놈들이 우리를 잡아먹겠다. 이렇게 돼서 부여가 고구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부여의 왕이 주몽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주몽이 도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대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부여 대소가 너무 오래 살아요. 나중에 고구려는 주몽 죽고 유리왕 되고 유리왕 다음에 대무신왕 되는데 내내 대소래. 제가 봐서는 대소가 원래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도자를 의미하는 말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나중에 인명으로 이렇게 착각하게 된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대소가 공격해 오는데, 유리왕 때 대소가 공격해 오니까 고구려는 이미 세 쪽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유리왕이 압록강변에 있는 도시, 우리가 지금 고구려의 수도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 지반, 국내성으로 천도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내분이 나서 이제 또 갈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대소 입장에서는 완전 찬스인 거예요. 지금 쳐야 돼. 그래서 서기 13년 겨울에 부여군이 국내성으로 진군합니다. 유리왕하고 반목했던 집단, 환인, 소선은 남쪽으로 내려갔지. 주몽 집단은 뭔가 깨졌지. 뭐 이렇게 되니까 중간에 전투도 없어요. 아주 쉽게 여기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부족도 하나의 집단이 아니고 또 여러 집단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구경하고 센 쪽에 붙자 이러고 방관만 했겠죠. 그러니 대소 입장에서는 정말 때를 잘 잡은 거예요. 천도했을 때. 무리왕은 셋째 아들 무휴를 지휘관으로 임명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무휴도 아들인지 모르겠는데 이때 무휴이 10살이었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때는 족보는 믿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벌어진 전투가 학반령 전투입니다. 옛날에 수도를 살려면 방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반이라는 것은 남쪽은 압록강이 흐르고 이 삼면은 이제 산이 둘러싸고 있는 분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 가려면 고지를 넘어가야 되는데 딱 언덕 산이 하나 있고 넘어가면 완전 평지거든요. 지금도 지반 들어가려면 이 학반령 넘어갑니다. 국내성으로 딱 들어가는 길인데, 이 학반령 전투에 대한 기록은 너무 간단해요. 그냥 부여군이 왔대, 무휴이 매복했다가 쳐서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휴이 매복했다는 건 이렇게 골짜기 위에 매복하겠다가 돌 던지는 이런 게 아니고, 이 산이 크니까 산속 어딘가에 군대를 넣어놓은 거예요. 군대는 이동할 때 정찰을 하면서 가요. 부여군도 정찰을 했겠죠. 근데 이게 언덕을 여러 개 넘는 것 같은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 어디 있는지 모르게 숨어 있었던 거지. 산을 이렇게 옛날에 대관령 99비처럼 넘어가는데 어디 있다가 고갯길 위에서 내리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좁은 고갯길을 올라가다 보면
상대가 치고 나오면 여기서 같은 병력, 내가 병력이 줘도 좁은 고갯길에서 붙으면 접전 지역에서는 내가 우세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부여군이 내려서 후퇴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뭐 평범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전략 전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의 약점을 찌르는 거예요. 병력이 많다는 건 벌판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고 계곡에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때가 부족 연맹 체제거든요. 군대가 여러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군대는요, 단위 부대는 강해요. 왜? 다 한 고향 사람이고 한 동네 애들이기 때문에 뭐 도망갈 데가 없어. 같이 싸워야 돼. 그런데 이런 애들을 여러 명 모아놓으면 앞에가 누가 갈까? 싫어.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애들은 그냥 무너지거나 나 편한 대로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순간 군대가 대형이 없어져 버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군대가 군대로서의 능력을 상실하는 거죠. 기록에 보면 고구려군이 병력을 풀어서 사냥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일이 노린 건 이거예요. 상대방 군대는 모래알 조직력이다. 한번 강하게 치면 학반령 같은 곳에서는 분명히 살겠다고 각자 도생한다고 산 위로 들어갈 것이다. 그 순간 군대는 해체된다. 그럼 우리는 풀어서 사냥하면 된다. 이렇게 돼서 학반령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하니까 무일이 자신감이 생긴 거죠. 부여군의 약점 확실히 알았죠. 덜 떨어진 조직력. 자, 그런데 적이 쳐들어올 때 내가 방어를 해서 이겼는데 둘이서 전쟁 안 하고 그냥 경쟁을 하면 큰 나라랑 작은 나라랑 경쟁하면 누가 이겼어요? 당연히 큰 나라가 이겨요. 그러니까 오래 끌면 안 돼. 그러니 가서 공격하자. 이러면 다들 아니 우리가 약한데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어떻게 칩니까? 여기서 무일이 칩니다. 서기 18년에 유리왕이 죽고 무일이 왕이 됩니다. 그가 대무신왕인데 처음부터 부여를 치려고 결심을 하고 있었나 봐요. 4년 뒤인 서기 21년에 대무신왕이 국력을 기울여서 부여를 침공합니다. 사실 부여를 침공한 역량이 안 되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대무신왕이 부여 원정에 나서자 부정, 괴요, 마로라는 용사가 합류합니다. 이것도 개인이 합류한 게 아니라 집단이 들어온 거예요. 아마 부여와 고구려 사이에 사는 집단들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재미난 게 이제 괴유라는 인물인데 얼굴이 희고 눈에서는 광채가 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피부가 희고 눈에서 광채가 났다는 것은 백인인지도 모르겠어요. 백인이 거기 어디 있어? 고대 사회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 간의 이동이 더 활발합니다. 바이킹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사람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양반이 대소한테 무슨 원한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반드시 대소를 죽이겠다라고 하고 대무신왕의 원정에 참여합니다. 서기 22년 초봄 고구려군이 부여를 하게 진국합니다. 그런데 대병력이 가다 보면 늦어지잖아요. 뭐 사고도 나고 군량도 부족하고 고구려군도 총력을 기울여 가다 보니까 늦게 부여 땅에 진입을 합니다. 원래는 요즘식으로 하면 2월이면 전쟁 끝내고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3월, 4월쯤에 부여에 진입하게 돼요. 대소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신나는 거죠. 왜? 얘들이 너무 늦게 왔어. 그건 뭘 의미합니까? 얘들이 오래 못 버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동원령을 내려서 대군을 편성합니다. 대소는 학반령 전투 때 조직력이 부여의 약점이라는 걸 알면서도 늘 대군을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 중에 싸울 때 무조건 수, 양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못 고쳐요. 대무신왕도 이걸 노렸겠죠. 쟤는 틀림없이 병력으로 덤빌 것이다. 그리고 대소는 정치적 이유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쟁을 하면 할수록 병력을 많이 동원할수록 왕의 권한은 커집니다. 어차피 그러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오면 가능한 한 동원해서 이번 기회에 행정력, 통치력을 키워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자기 부족 갖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많이 다치겠죠. 이렇게 되면 2인자, 3인자들이 또 기회를 노려요. 대무신왕은 대소의 입장과 성향을 아니까 분명히 대소가 자기 주력군대로 싸우기 싫어. 다 불러 모을 것이야. 그래서 쟤들은 대군으로 덤빌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좌우간 고구려도 최대 병력을 동원한 전쟁이었어요.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간 부여 땅 벌판에서 양쪽 군대가 포진을 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고구려군은 마른 땅에 터를 잡고 태연하게 기다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늦게 왔잖아요. 농사철 시작될 때 왔잖아요. 땅이 녹을 때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땅이 진창으로 변해요. 이렇게 되면은 말들이 진창을 못 가요. 말은 발굽이 통발굽이라서 논바닥 같은 데 빠지면 진공 상태가 하고 발목이 바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말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진창이에요. 그러니까 군대가 진격을 하는데
진흙바닥에 못 들어온다고. 딱딱한 마른 땅으로 골라와야 돼요. 자, 그럼 대군이 움직이면 원래 군대는 대형을 갖고 내려와야 되는데 땅이 질어. 그러면 마른 땅으로 피해 가다 보면 군대 전투 대형이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여러 부대가 오는데 여러 부대가 서로 진격이 흐트러지게 돼요. 일그러지게 되는 거죠. 고구려군이 마른 땅에서 기다렸다는 건 이걸 노린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아마 미리 진입로를 정해놨을 거예요. 그리고 대선은 분명히 중앙에 있을 것이고. 자, 이렇게 돼서 부여군이 병력은 많은데 오다가 대형이 이그러지니까 고구려군 특공대가 정해둔 찍어놨던 마른 땅으로 돌려오랍니다. 여기에 이제 대소를 죽이겠다고 했던 괴유가 앞장서서 대소 진영을 치게 돼요. 그런데 주변 군대가 부여군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지. 진창이 껴있으니까. 이래서 대소가 포위돼서 잡혀서 살해돼 버립니다. 정말로 멋진 전투를 벌인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이걸 왜 위대한 전략이냐 그러냐면 군대가 뭐 이렇게 쟤들은 무장이 많네, 병력이 많네 이런 거를 보고 상대의 약점을 찾는 거는 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약점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그 집단이 속해 있는 국가의 구조적인 약점입니다. 대무신앙이 그걸 한 거죠. 그래서 부여군한테 승리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실수한 게 있는데 대소를 살해하는 것까지는 됐는데 부여군이 와해가 안 된 거예요. 부여군의 모래알 조직력, 학반령에서 봤던 모래알 조직력은 걔들이 공격해서 남의 땅에서 싸우기 때문에 지금 부여로 들어왔잖아. 이건 자기 땅을 지키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자기 땅을 지킬 때는 이게 얘들이 또 사이가 달라져요. 아무리 모래알이라고 해도. 오히려 똑똑한 장수가 나와서 주문군의 약점을 찾아요. 가난한 나라가 몰려왔잖아. 군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포위하고 버팁니다. 어차피 재정 소모가 많아도 부여는 자기 땅이니까 식량 징발할 수 있거든. 이렇게 되니까 대무신앙이 굶기 시작해요. 이제 굶으면 끝이 아니에요. 굶으면 체력 떨어지고 그러면 끝나는 거야. 여기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일부러 초봄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날씨가 또 한 번 살립니다. 봄이 돼서 땅이 녹기 시작하면 안개가 끼기 시작해요. 근데 이 안개가 우리나라는요, 이게 골짜기 많고 바람골이 많아갖고 이게 흩어져요. 근데 벌판은 바람이 없잖아요. 안개가 정말 소미불 덮듯이 고스란히 누적돼요. 대무신앙이 어쩌면 그것도 노렸는지도 모르겠는데 결국 안개가 일주일 동안 덮이니까 그 틈에 빠져나옵니다. 다만 이때는 이미 군량이 끊어져서 뭐 굶주려서 사냥하면서 간신히 고구려로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들 절반의 승리였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높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 전투에서 부여가 와해되는가, 부여의 구조적 약점, 결속력 떨어진다는 게 그 전투에선 발휘가 안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소를 죽였잖아. 그랬더니 전쟁이 끝난 다음에 부여에서 내분이 납니다.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권력 구도가 흔들렸을 거고. 결국 부여는 자중질환으로 아주 망하지는 않지만 몰락하게 되고 이때부터는 고구려가 부여를 압도하게 돼요. 저는 대무신앙이 전투 현장에서 부여군이 괴멸되지 않은 것은 판단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부여가 조직력 때문에 와야 된다. 대소를 죽이면 와야 된다는 건 맞았잖아. 그 전략적 판단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걸 실천하는 과정이 위험했던 거지. 이거를 하는 사람이 영웅이고 대담하고 역사를 바꾸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무신앙의 이 부여 전투를 한국사의 뛰어난 전투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전투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